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보육원 출신의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입니다. 바로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의 끔찍한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렇게 고민 상담을 올렸습니다. 고민 상담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소연이라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습니다. 전 보육원 출신의 아내와 결혼한 지 17년 차입니다. 처음 자신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고백하는 아내의 눈물이 너무 애절해 보였고 평생을 책임지고 싶어 잘 살 수 있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며 늘 미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늘 슬픔에 잠긴 듯한 얼굴 표정도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자기야, 내가 보육원 출신인 게 자기한테 누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지만 주변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요. 그런 말은 하지 마. 난 언제까지고 모든 걸 감내할 수 있어. 보육원 출신인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난 당신 그 자체가 좋아. 자기야, 너무 고마워요. 난 늘 마음 한켠 혼자 자랐다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과 말은 신경 쓰지 말자. 우리만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자. 결혼 당시 전 34살, 아내는 8살 어린 26살이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결혼을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여기며 보살펴주는 여자가 요새 있을까요? 저희 아내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여기며 너무 잘해줬어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신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겨울 김장을 할 때면 하루 종일 시댁에 쪼그려 앉아서 배추를 절여주고 양념하고 하루에 한 통씩 꼭 안부 전화를 묻는데 제가 오히려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여보,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당신이 다녔던 보육원에 인사하러 가요.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준 보육원 사람들을 꼭 보고 싶어요. 정말요? 사실 당신 몰래 몇 번 다녀온 적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대로인데 고마워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아이들도 보살펴 줍시다. 꼭 약속해요.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신경 써주니 정말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결혼 초기 우리 부부는 아내가 컸던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며 봉사도 하고 후원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결혼 초기와는 다르게 제가 50대가 되자 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이 겪게 되는 부부관계 문제가 제게도 문제가 되더군요.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지 않고 시간도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 제가 잠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고개 숙인 남자. 그리고 약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8살 연하의 아내는 저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원했고 늘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대했죠. 점차 잠자리 횟수가 줄어들고 아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저희 부부에게 아이라도 있었다면 아이에게 신경을 써서 그 생각을 조금 덜하게 되었겠지만 아쉽게도 저희 부부에게 하늘은 아이를 선물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육원의 아이들이 내 아이처럼 생각했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했기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그때쯤에서 외출이 잦아지고 안 하던 화장도 하며 성격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기 답답했을 거라 생각하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아주 착한 남자구만.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젊은 청년 하나를 소개시켜 주더군요. 누구냐고 물으니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남동생인데 타지에서 일을 해 소개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남동생? 여보, 인사해요. 보육원 남동생이에요. 미리 알려주려고 했는데 만날 길이 없어 이렇게 늦게나마 소개해요. 남동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매형. 다른 지방에서 일하다 보니 누나가 결혼한 것도 늦게 알게 되었어요. 행복한 누나 보니 마음이 놓여요. 아내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동생이 불쌍하다며 밑반찬에 빨래 세탁에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가끔 혼자 산다는 남동생의 집에 청소를 해준다며 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몇 번이니 아마 수시로 들락달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형제인데 조금 그렇지 않냐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면 여지없이 아내의 짜증과 분노 섞인 대꾸가 나왔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당신이 형제 없는 혼자 살아온 내 마음을 이해해? 처음엔 뭐든 이해해줄 듯 하더니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실제 피가 안 섞인 남동생이 집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내 동생 챙겨주는 게 뭐가 문젠데? 내 마음을 눈꽃만큼이나 알긴 해?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문제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주 착한 남자구만.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 제 문제라며 아내의 동생에게 처남이라 부르며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만나서 용돈도 주고 몸에 좋은 보약도 사주고 이렇게 처남에게 잘해주는 날은 아내의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징글벙글거리며 저에게 여뽕 여뽕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외롭게 살아서 이런 작은 거 하나에도 감동을 받는가 보다 했어요. 그건 그런데 보육원도 이제 더 이상 아내는 가지 않더군요. 그간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가던 보육원마저 가지 않게 되자 제가 물어보니 보육원 사람도 다 바뀌고 했으니 더 이상은 갈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보, 근데 당신 보육원은 왜 요즘 안 가? 거기 아이들 안 보고 싶어? 이제 더 이상 갈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거기 원장님부터 모두 바뀌었고 예전같이 그런 느낌이 안 드네요. 거기 아이들은 당신이랑 나 기다릴 텐데 당신도 아이들 좋아했잖아.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갈게요. 매월 붙여주는 후원금도 꼬박꼬박 주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렇게 이제는 보육원 후원도 시도를 해주고 얼마 후 아내는 제게 남동생을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못하고 혼자 호라비 냄새 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어차피 우리 집에도 남는 방이 하나 있다고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게 어떠냐고. 문제는 가요 이거. 그랬습니다. 전 그때 진짜 처남으로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갈등을 했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남은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남이 들어오자 아내는 진짜 사람이 저래도 되나 할 만큼 180도 바뀌었습니다. 매일 고기 반찬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고 어디 외출도 거의 안 나가고 매일 행복하다며 만만하더군요. 그러자 저까지 행복해졌어요. 처남을 불러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누나가 지금 많이 행복해하고 있으니 처남도 내 눈치 보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록 하고 알바를 한다고 여기저기 힘들게 다니지 말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공부를 해라며 학원비가 필요하다면 학원비도 지원해주겠다 했습니다. 아내는 편의점이나 대리운전을 하는 처남을 늘 걱정했기 때문에 나는 번듯한 직장을 구하면 아내도 더 좋아하고 우리 집도 나가게 되니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이후 처남의 백수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출근을 하는 시간도 자기 방에서 굴굴 잠만 자고 퇴근하고 오면 어디론가 사라졌다 새벽에 들어오고 전 직장을 구하러 노력하는 줄로만 알았죠. 처남의 이런 생활이 결국 아내의 심기를 건드린 것인지 아내와 싸움도 하더군요. 특히 처남이 외박하는 날이면 도대체 어디서 뭐를 하다 이제 기어 들어오냐며 처남을 막 뭐라 했습니다. 다 큰 남자 외박을 간섭하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넌 대체 어디서 자고 이제 들어오는 거니? 어디서 누구랑 뭐 했니? 어서 이야기해. 누나, 그냥 PC방에 있었어요. 친구하고. 아무 일 없었으니 진정하세요. 죄송해요. 밤새도록 전화는 왜 안 받아? 일찍 들어오고 잠은 집에서 자야지.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 알려달라 했지? 다음부터 어디서 뭐 하는지 꼭 알려드릴게요. 이제 화 푸세요. 그런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걱정을 하고 속상해하고 동생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아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인데 그 당시 아무런 의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회사 출장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 체육활동 중에 직원 한 명이 다치게 되어 급히 병원으로 와야 했고 병원 응급실에 넣어주니 새벽 시간이라 다시 워크숍 숙소로 돌아가기도 멀고 해서 집으로 왔었죠. 보통 밤이었다면 내가 집으로 간다며 전화를 했겠지만 새벽이라 자고 있을 아내 생각에 그냥 말없이 집으로 왔어요. 새벽 4시쯤 집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올려다 보니 집에 불이 그 시간까지 켜져 있더군요. 안방불이 켜진 것을 보고 웬일로 이 시간까지 안 자나 싶어 얼른 올라갔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현관문을 연가 동시에 펼쳐진 광경은 집 곳곳에 널브러진 옷과 속옷들, 물론 처남과 아내의 속옷들이었고 거실 한복판에 수수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뭘 시켜 먹은 건지 배달 음식들이 수수상에 잔뜩 남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소주병과 맥주병이 막 뒹굴고 있고 눈을 의심하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정리하려 했지만 도저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더군요. 온통 거실에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여기저기 널린 속옷들을 보니 입술과 살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안방 침대에는 코를 드르렁거리며 처남이 자고 있었고 처남 팔 베개에는 아내가 얼굴을 묶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술을 어찌나 퍼마셨던지 누가 들어와도 인기척도 못 느끼고 쿨쿨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둘 다 몸에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서 말이죠. 이불도 엉망인 채로 보아하니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굴다 바로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와,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내 눈이 잘못됐는지 알았어요. 저는 저기 굴러다니던 소주병 하나를 집어들어서 그놈 대가리를 내려쳤습니다. 그제서야 두 눈이 동그래지며 후다닥 일어나더군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그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몸을 흔들다가 픽 쓰러졌습니다. 아내의 면상을 몇 대 치고 자초지종을 듣고 구급차를 불러서 그놈을 응급실에 쳐넣었습니다.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는 가히 한편의 삼류 야동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밤일이 어려워졌지만 그때 아내는 오히려 더 왕성한 시간이었으며 이리저리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채팅앱을 통해 이놈을 만났더군요. 둘 사이가 깊어지자 보육원 출신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나를 속이고요. 아내는 이놈을 사랑한다고 포기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 착하고 좋았던 사람이 어찌 이리 변했냐면서 돌아오면 없었던 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누누이 말해도 아내는 그 젊은 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을 속인 건 진짜 입이 10개라도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나에게 어떤 욕을 해도 다 인정할게. 하지만 그 사람 욕은 하지 마. 나 당신이랑 살면서 당신 부모님 돌보며 또 당신에게 맞추며 최선을 다했고 희생하며 살았어. 이젠 내 삶을 살고 싶어. 그 사람 만나면서 난 다시 새로 태어난 기분을 느꼈고 아직도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러니 이혼해줘. 나랑 살며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희생할 만큼 희생했고 우리 사이 아이도 없으니 이제는 본인의 삶을 살고 싶다며 제게 오히려 이혼을 요구합니다. 날 속인 것에 대해선 진짜 죽을 죄를 졌지만 자신의 삶을 살고 싶대요. 지금 별거 중인데 아무래도 아내는 그놈하고 다른 살림을 차린 것 같습니다. 더 웃긴 건 내가 그때 그 소주병으로 그놈의 대가리를 내려친 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금 폭행으로 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거 너무 막장아야. 간통죄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저를 속이고 기만한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오히려 욕고소를 받다니 이 둘을 어떻게 조져야 잘 조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와 여러분 어째야 할까요 이거? 아니 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나? 아니면 킬러로 고용해야 할까요? 혹시 부업으로 킬러 뛰는 분 계시면 꼭 댓글 달아주십시오.